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가장 작은 방법, 별것 아닌 선의입니다. 지은이 이소영, 출판사 어크로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분노는 나의 힘이 아니기를. 그해 봄, 배가 침몰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가 있고 열흘가량 지났을 때였다. 분식집에서 김밥 포장을 기다리다 주방에 켜둔 TV로 시선이 향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 같았는데 이름난 농객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전직 구조대장이라는 사람을 앞에 두고 목숨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나라면 허리에 밧줄을 묶고서라도 당장 구하러 뛰어들겠다며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TV를 거의 보지 않았기에 그 논객이 누구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전후 맥락을 모른 채 본 장면이라 정확히 그 발언이 맞는지도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지금까지 뚜렷이 기억하는 건 논객의 어투와 표정이었다. 진정 본인 허리에 밧줄을 감고 뛰어들 각오인지는 몰라도 패널 앞에서 정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던 그는 상심에 잠겨있기보다 흥분으로 상기돼 있었고, 더 솔직히 표현하면 물 만난 고기 같았다. 분노는 그의 힘인 듯했다. 당시 참사를 지켜보며 사회적 슬픔은 급속도로 분노로 옮겨갔던 것 같다. 어느 장관은 체육관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어떤 기자들은 학교 운동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맹렬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단순히 구호용품 담긴 상자들을 옆으로 밀쳐두고 라면을 먹어서 혹은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고 현장을 방문해 돕는 신용을 하다가 기념사진이나 찍는 일부 정치인, 혹은 타인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밀며 무례한 질문을 던져온 일부 언론인의 형태를 보면서 켜켜이 쌓인 반감이 터졌던 것이리라. 그러니 촉매제가 되었던 특정인은 반성하기보다 내심 하필 이럴 때 운 없이 걸렸군 했을 게다. 문제는 단지 어떤 해경, 어떤 관료, 어떤 기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자리 잡은 구조적인 패단이 아닐까. 걸려든 몇몇만을 대중의 거센 분노에 제물로 삼아 엄벌한 후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굴러갈 견고하고 노회한 체제. 때때로 분노는 권력이 집어든 가면이자 체제 유지에 땔감으로 쓰이는 듯 했는데 어째서 참혹한 슬픔 한가운데에서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하루는 연예인 모 씨가 그 사태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의 인척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TV 뉴스 자막으로도 나왔다. 가명이 아닌 실명이 거론된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배우자의 친척이 나쁜 자라고 전국에 중계되는 것은 가혹해 보였다. 연좌제도 아니고 저래도 되나 하며 클릭해본 어느 기사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 너도 억울하겠지.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네 억울함 따윈 아무것도 아니란다. 한 사람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압도적인 국가적 분노라니. 옳고 그름을 떠나 그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닐까 싶었다.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며 폭력과 부조리에 분개하는 감정은 분명히 고결하고 소중하다. 그건 우리네 삶이 조금이나마 나은 대로 정양지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일 것이다.
하지만 날선 분노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삶이 부서지거나 마음이 깨어진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자신은 혹시 공모자나 방조자는 아니었는지 성찰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위치에 선 채 저 나쁜 자들의 엄단을 촉구하는 비분 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던 중에도 또 한 건의 아동학대에 대해 들었다. 극악한 부모라는 자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언도되길 바라는 청원에 목소리를 얹기보다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이가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중요한 거야. 아무튼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과 사귀어야 해. 라는 식의 선량한 이웃이 무심코 던진 말과 시선에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손을 보태고 싶었다. 그게 더 옳아서가 아니라 단지 내겐 그게 더 절실하게 여겨져서다. 그 과정에서 분노가 쉽사리 나의 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연민 없는 분노가 넘실거리고 예의 잃은 정의감이 너무 자주 목도되는 지금 이곳에서 찰나의 선의. 수년 전 일이다. 토요일 오후 동네 미용실에서 잡지를 뒤적이다 한 원로 여배우의 인터뷰 기사에 닿았다. 구호단체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 기아돕기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모금 전시회를 준비하는 내용이었다. 해외 선교나 봉사를 가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아이들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는 유명인의 화보는 가장 싫어하던 것 중 하나였다. 더욱이 그 배우가 표상해온 자애로운 모성상을 불편하게 여겼던 터라 읽기 전부터 반발심이 솟았다. 예상대로 그분은 아이들이 저러는데 혼자 고급 호텔 가서 자는 게 미안해 울었다는 틀에 박힌 착한 말씀을 하셨다. 난 머리에 구루프를 돌돌 만 채 자꾸 마음이 삐딱해지려 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도 비슷한 심정이었는지 뒤이어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불평등과 빈곤은 단발성 봉사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잠시 동안의 선의는 어떤 면에선 무책임하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런데 이번엔 그분의 답변이 예상과 달랐다. 문구를 정확하게 복귀할 순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다. 맞아요. 이걸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당연히 맞죠. 그렇게 되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해요. 오늘 한 명 더 먹고 입게 하는 데엔 뭐라도 하나 보탤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한 명 더 먹이고 입힐래요. 차갑게 비웃는 나의 심장에 더운 물을 끼얹는 대답이었다. 이 기억이 떠오른 것은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와 장갑까지 건넨 시민의 화보 기사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였다. 소낙눈 내리던 서울역 광장에서 한 남자가 입고 있던 방한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며 장갑과 5만 원권 지폐를 건네는 장면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었다. 기사는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며 널리 공유되었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일각에선 선한 누군가 건넨 도움의 손길이 미담으로만 소비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일었다. 개인의 온정에 기대어 유지되는 공동체의 온기는 체제와 자본의 모순을 도리어 은폐할 수 있다는 논지였다. 빈곤과 부조리를 미담으로 덮으려는 사회가 문제적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신사와 노숙인으로 대비되는 이미지가 자칫 후자를 온정에 감사해야 할
수혜자로 박제화할 수 있음도. 아름다운 한순간을 이렇게나마 많이 기억하며 우리가 어제와 다음 날의 서울역은 마치 없는 것이냐 착각할 가능성도. 문제의 원인을 치열하게 파고들어 투쟁해야 할 사안에서 약자를 동정하는 데 그치게 만드는 분노 없는 연민은 문제의 원인으로 악인을 지목하고 그에게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손쉽게 정의감을 얻는 연민 없는 분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난 이 미담에 냉소할 수 없었다. 선의가 하나 더해진 세상이 그것마저 재해진 세상에 비해 그 크기만큼은 나을 거라 생각해서다. 설령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진 자들이 회개하거나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호주머니를 열거나 서울역 노숙인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찰나의 선의는 그 자체로 귀하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주말마다 요양기관에서 일손을 거둔 적이 있다. 걸레질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속으로 이 깨끗해진 창틀과 맑게 씻긴 그릇만큼의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이기적인 데다 신과의 거래 혐의마저 짙은 봉사심. 그래서 부끄러웠으나 그렇다고 그 시간들을 후회하진 않았다. 때 묻은 마음으로나마 창틀을 말끔히 닦고 식기를 가지런히 담아둔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진심 어린 봉사자들의 일을 덜어준 셈이 되니까. 이 경우는 선의조차 아닌 위선일 테지만 착한 척한다고 비난하면 달게 받겠다. 나는 냉소보다는 차라리 위선을 택하려 한다. 연민은 쉽게 지친다. 여러 해 전 겨울, 아직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스레한 이른 시각에 성당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 행선지를 밝혔더니 택시 기사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뒷좌석을 돌아보셨다. 그러더니 내 부모가 이북서 내려왔으니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가죠? 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끌렀다. 할아버지의 무치는 해방되기 전 10대 때 수녀원에 들어가셨단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들이 와서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는 가두었다가 혼인을 시켰다고 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 집안의 반대 때문에 성당에 안 다녔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힘들 때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단다. 그래서 이제껏 자신은 교회도 성당도 가본 적이 없지만 주기도문만큼은 애국가보다 더 잘 외운다고 하셨다. 듣고 있던 나는 뭉클해졌다. 종교를 가져보시면 어떻겠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교를 시도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왠지 성스러운 공간은 자신과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혹시 미사 보러 가는 길이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꼭 그러겠노라고 약속드렸다. 더 잘 떠올리려고 택시에서 내릴 때 얼굴과 목소리도 또렷이 새겨두었다. 그리고 실제로 미사 내내 그분을 위해 기도했다. 몇 달 후 택시 빈차 표시등이 저편에서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달려간 나는 깜짝 놀랐다. 시간이 지났으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 그 기사님이었다. 그분 역시 대번에 알아보고 반가워하셨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시며 내 부모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시작되는 일화를 재차 들려주셨다. 교통 신호에 자주 걸려서인지 그날은 도착 시간이 더 소요되어 저번보다 긴 버전으로 들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웠더니 신통한 힘이 생겼는지 본인은 성경 한 번 펼쳐보지 않았지만 기도발 하나는 끝내준다는 자랑도 덧붙이셨다. 그런데 왜일까? 애틋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만큼 뭉클하지는 않았다. 기도가 부적이나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도 아닌데 저러셔도 되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만한 우려도 일었다. 혹시 교회 버전과 절 버전도 따로 갖고 계신 건 아닐까? 상상하며 쿡 웃다 죄송한 마음에 입가의 웃음기를 얼른 지웠다. 그날은 미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기억하느라 할아버지의 부탁은 미처 떠올리지도 못했다. 며칠 뒤였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는데 뒤편에서 빵! 클렉슨이 울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 할아버지였다. 차창을 내리고 환하게 웃고 계셨다. 기다리다가 저기 걸어오는 걸 보고 태우려 왔지? 라고 하셨다. 아, 예. 하면서도 내심 반갑기보다 당황스러웠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웠다. 혹시 매번 이러시면 어떡하지? 난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골목에서 나오니 그때마다 클렉슨이 울리면 안 탈 수도 없을 텐데. 버스 탄다고 하면 혹시 기분 상하시려나? 멀리 돌아서라도 지하철역으로 가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져서 세 번째 듣는 일화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는 나를 향해 그분은 오늘도 부탁해요. 고마워요. 하고 소리치셨다. 저도 감사해요.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다 이내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왔다. 어디선가 읽은 명제가 떠올랐다. 연민은 쉽게 지친다.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한 즉각적인 연민은 너무나 얕아서 저렇듯 3번을 넘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몇 해 지난 지금 드는 생각은 타인을 위해 기도했던 그 아침에 몇십 분이 더해진 세상이 그것마저 없는 세상보다는 따스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얕음을 부끄러워하되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냉소하지 않으려 한다. 성자가 아닌 내가 고아와 과부의 얼굴로 온 타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은 참으로 작고 비루할 테지만 매번 조금씩 더디게 지치기를. 다음에는 3번째, 아니 4번째에, 그 다음엔 5번째에 그렇게 생을 통해 연민은 더디게 지친다는 명제를 만들어가고 싶다.